1973년 경주 대릉원에 있는 천마총에서 역사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1500년 동안 땅속에서 침묵하고 있던 유물들. 그 속에서 신라 황금문화의 정수를 알 수 있는 금관이 발견됐다. 그러나 발굴될 당시 금관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 금관은 곡갈 모양으로 얼굴을 덮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 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 금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관을 옛날 왕들이 머리에 쓰고 진무를 보던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이 금관을 모든 왕이 다 왕관으로 썼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이쪽을 잠깐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조선시대 왕의 그 왕관을 고증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왕이 진무할 때 이런 평상시에 쓰던 익선관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즉위를 한다거나 또는 혼례를 올릴 때, 그리고 종묘사직에서 제사를 올릴 때 쓰던 이 면류관입니다. 이 고려 시대의 왕도 이와 비슷한 그런 관모들을 썼습니다. 모두가 다 이 천으로 만든 모자로서 이 금관의 모양과 재질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관은 오직 삼국시대에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금관에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금관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발굴할 때 금관의 모습은 지금 이런 장식들이 모두 한 가운데로 모아져서 이 곡갈 모양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금관의 원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양이었을까요? 사실 금관은 모두 무덤 속에서 발견이 됐고 어떤 문헌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금관이 본래 어떤 모양이었고 또 용도는 무엇이었는지, 정말 왕이 썼던 왕관이었는지 이 금관에 얽힌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금관에 대한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경주 시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노서동 신라 고분군. 여기에 봉부는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고분이 있다. (1921년) 이곳에서 세기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한 민가에서 앞마당을 넓히기 위해 땅을 고르던 중에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유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황금빛 찬란한 금관이었다. 순금으로 둥근 테두리를 만들고 거기에 비취옥돌과 금장식을 단 화려한 모습이었다. 금관총 금관에 이어 1500년간 땅속에서 침묵하고 있던 금관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 금관은 모두 6점. 모두 최고의 세공 기술로 만들어진 순금제 금관이었다. 이 황금빛의 온화한 그런 그 금판에다가
이 비주색이 나는 이 좀 찬감이 드는 이런 그 고곡을 매달았다는 것은 아주 그 정과 동의 그 말하자면 조화를 이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세움대 끝부분을 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보주형이라고 합니다. 양파형처럼 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직선과 곡선과의 대조를 이룬다든지 또는 그 고곡하고 영락하고의 이 흔들림의 관계라든지 또는 같은 금판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주위를 타출문이라고 해서 송곳 같은 뾰족한 도구로 콕콕 찍어서 좀 변화를 주었다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그 미술적으로 또는 공예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덤 안에서는 금관과 함께 화려한 황금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금판 위에 작은 금알갱이를 붙이고 그 안에 보석을 상감기법으로 장식한 정교한 황금 팔찌.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자랑하는 금귀걸이. 장신구뿐 아니라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또한 말에 쓰이는 마구장식까지도 화려한 황금으로 치장을 했다. 무덤은 황금의 지하 궁전이었다. 심지어는 말을 꾸미는 마구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신라인들이 대단히 화려한 금문화를 꼽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덤 속에서 수많은 금제 유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신라의 고분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백제 문영왕릉. 금관이 발견된 신라 고분들과 비슷한 시기의 고분으로 도굴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채 발굴이 됐지만 여기서 금관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고구려도 마찬가지였다. 황해도 안악 삼호분 벽화의 왕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금관이 아니라 비단으로 된 관모를 쓰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중국의 황제도 금관은 쓰지 않았다. 신라를 제외하고 금관이 발견된 것은 가야가 유일한 예다. 그러나 가야 금관은 신라 금관에 비해 기법이나 장식, 모양이 아주 단순하다. 지금부터 1500, 1600년 전에 순금으로 만든 금관을 만들어 쓴 민족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신라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신라인이 창작한 이 신라 금관, 그 디자인, 그리고 거기 달려있는 모든 장식 이런 것들은 아주 세계 최고급의 전무, 후무, 최대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춘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조상이 만든 문화재 중에서 뭐 둘째 아니면 셋째가 하는 굉장히 고급의 문화재입니다. 금관은 같은 시기 고구려나 백제는 물론 중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라만의 독특한 것이었다. 신라의 찬란한 황금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금관은 최고 지배자로서의 왕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 금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움 장식이 있고 또 거기에 장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참 보기에 대단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관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금관을 만드는 데 들어간 금의 양이 무려 100여 돈, 또 이 금관의 전체 무게가 1kg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금관을 어떻게 썼을까요? 신라 금관을 재현해 보기 위해 경주 공예촌 내에 있는 삼선방을 찾았다. 신라 금관을 재현하고 있는 김진배 씨. 그는 신라 금관을 실제 크기와 모양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국내의 유일의 복제 전문가다. 금은 다른 금속에 비해 경도가 물러 가공하기 쉽다. 크기가 각각 다른 작은 구멍 속에 금줄을 집어넣고 뽑아내면 실처럼 가느다란 금사가 만들어진다. 금 1g을 가지고도 길이 3.3km의 금사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금을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펴면 종이보다도 얇은 금판을 만들 수 있다. 예, 종이 두께가 지금 0.09mm. 0.09mm. 예. 초점색. 요 금판 만든 게 지금 0.06mm. 0.06mm. 예. 종이보다 얇네요. 예, 종이보다 얇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더 두드려서 넓히면은 이게 종이보다 훨씬 얇아지고 이 금박으로도 쓸 수 있게 얇게까지 펴지죠. 천마총 금관을 그대로 재현해 보기로 했다. 금관은 두께 1mm가 채 안 되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수백여 개의 장식을 단다. 각각의 세움 장식을 금못으로 고정시키면 금관은 완성된다. 이렇게 금관 하나를 만드는 데는 보통 한 달여가 걸린다. 완성된 겁니까? 예, 완성된 겁니다. 앞 모양이 그러면 앞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가 엄마. 예. 완성된 금관은 수많은 장식의 무게 때문에 휘청거리고 불안정해 보인다. 그 다른 부분은 그냥 다 태가로 돼 있지만은 요 가지 부분하고 태 부분하고 연결하는 요 부분이 이 전체 돌무게하고 금무게를 다 봤는데 이게 몇 발자국 걸으면 흔들려 가지고 여기 요 부분이 꺾여 버릴 것 같습니다. 완성된 금관을 실제로 써보기로 했다. 그러나 세움 장식을 실로 고정시키고 안에 모자를 쓰고서야 겨우 금관을 머리에 쓸 수 있었다. 신라 왕들도 이렇게 금관을 썼던 것일까? 과연 쓰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진 않았을까? 머리에 저기 시골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그냥 이고서 손을 잡지 않고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걸어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오늘 걸었거든요. 그래서 예, 떨어질까봐 벗겨질까봐 불안했어요. 금관은 평소에 쓰고 다니기엔 불편한 구조였다. 그렇다면 신라의 왕들은 이런 금관을 어떻게 썼을까? 경주의 천마총.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내부가 그대로 공개돼 있다. 이 현재 돌 윤곽이 있는 게 관이 있던 자리가 되겠고요. 피장자의 머리 쪽에 요 소복하게 된 곳이 부장품을 전용으로 넣었던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돌을 채우고요. 요 나무 시설이 목곽입니다. 원래 사이즈대로 이제 복원해 놓은 것이고요.
목관 안을 살펴보면 허리 쪽에선 금제 허리띠, 가슴부터 어깨 부근엔 목걸이와 가슴걸이, 그리고 금관은 머리 부분에서 곡갈 모양으로 발견됐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실제 모습을 복원해봤다. 주인공은 유물을 착용한 채로 무덤 속에 누워 있었다. 유물의 위치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유물들은 모두 제 위치에서 발견된 반면 금관은 가슴거리의 어깨선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다. 이 가슴거리의 제일 위하고 금관의 아래쪽이 서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착용할 때 이 아랫부분이, 금관의 아랫부분이 거의 가슴의 윗부분, 그러니까 어깨 부분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윗부분이 펼쳐져 있지 않고 꽃갈 모양으로 오므려져 있는 사실과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피장자의 얼굴 내지는 머리 전체를 덮어서 무덤 속에 넣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덤의 내부 구조를 살펴봐도 금관은 목관의 거의 끝부분에 놓여 있어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 금관이 발견된 천마총은 돌과 흙을 덮어 만들어진 거대한 무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라에서만 발견되는 적석 목곽분이라는 독특한 묘제다. 바닥에 시신을 안치한 목관을 놓고 머리 쪽에 부장품을 넣어두는 상자를 놓고 그 위에 다시 커다란 나무 상자를 만들어 덮은 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다시 봉토를 쌓는다. 그렇다면 나무가 썩고 그 위에 돌이 떨어지면서 금관의 형태를 변형시킨 것은 아닐까? 근데 이게 넘어질 때 보통 20-30년 시간이 경과하면 안에 있는 곽이나 곽에서 균열이 생기면서요. 조금씩 모래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돌무지가 한 곳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전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태라면 흙이 먼저 어느 정도 가운데 차 있고 다시 돌이 무너지기 때문에 유물 자체가 그렇게 돌에 맞아서 튄다거나 이런 현상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금관은 주인공을 안치할 때부터 얼굴 전체를 곡갈 모양으로 감싼 채 넣어졌던 것이다. 1973년부터 75년까지 무려 2년여에 걸쳐 발굴된 황남대총. 여기서도 금관은 피장자의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금관을 꺼내 올렸을 때 그것은 곡갈 모양을 한 채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1926년에) 발굴된 서봉총 금관도 천마총, 황남대총 금관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금령총 금관의 경우도 발굴 당시의 사진을 살펴보면 금관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고 곡갈 모양을 띠고 있다. 경주의 왕릉에서 나오는 이제 금관총이라든지 황남대총이라든지 천마총 이런 곳에서 나오는 금관의 출土상태는 매우 이제 특이한 상태가 됩니다. 얇은 금판으로 만들었는데다가 입식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입식에 고곡도 수백 개씩 달려 있기 때문에 우선 구조가 약하고요. 또 이 금관의 출토 위치가 죽은 이의 이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턱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볼 때 아마도 이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왕이나 왕족이 썼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장례용품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서 매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화려하고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금관. 이것은 생전에 자신의 지위와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썼던 왕관이 아니었다. 죽은 후에 왕의 얼굴을 덮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었다.
이 금관이 평소에 왕이 쓰던 왕관이 아니라 죽은 후에 얼굴을 덮어주었던 것이었다.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죠. 이 금관의 주인공이 허리에 차고 있었던 허리띠입니다. 그 무게가 무려 3kg에 달하고 이 허리띠 아래로는 길게 장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길이가 80cm가 넘게 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리띠를 허리에 착용하기에는 좀 무겁고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자, 또 지금 보시는 이것은 금동 신발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의 크기가 무려 342mm, 상당히 큽니다. 또 이 신발 바닥을 보면은 이 연꽃 모양의 장식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신발을 신고 제대로 걸을 수가 있을까요? 이 금관을 비롯해서 이 무덤의 주인공이 착용하고 있던 대부분의 것들이 모두가 비실용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금관은 왕이 살아생전에 썼던 왕관이 아니라 장례용품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관의 주인공이 혹시 왕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주 대릉원. 금관은 4세기부터 6세기, 약 150년 동안 조성된 거대한 무덤에서만 발견된다. 신라 고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황남대총. 높이 23m, 길이 120m의 거대한 고분으로 두 개의 무덤이 이어져 있다. 남분에서 출토된 금제의 환두대도, 지배자의 상징인 환두대도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남분의 주인공은 왕으로 추정된다. 고분 안에서 무덤의 주인공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나왔다. 그것은 두개골의 일부와 치아였다. 이것을 분석해본 결과 무덤의 주인공은 60대의 남자로 밝혀졌다. 남분에 이어 북분에서도 화려한 유물이 출토됐다. 이곳에선 금관이 발견됐는데 신라의 금관 가운데 가장 장식이 많고 화려하다. 금관과 함께 출토된 유물 가운데 허리띠가 있는데 이 허리띠에 금관의 주인공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보인다. 부인대, 즉 황남대총 금관의 주인공은 여성이었다. 이 금관의 주인공은 여왕이었을까? 그러나 금관이 발견되는 4세기부터 6세기 초까지 신라에 여왕은 없었다. 금관의 주인공은 왕비였던 것이다. 1925년 발견된 금령총 금관. 다른 금관의 지름이 20cm가 넘는데 반해 금령총 금관은 16.4cm에 불과하다. 또한 허리띠의 길이도 다른 허리띠에 비해 상당히 작아 금관의 주인공은 소년으로 추정된다. 경주 교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교동 금관. 이 금관 역시 어린아이용으로 추정된다. 관태 지름이 14cm로 한국 성인 남성의 평균 머리 크기와 비교하면 작은 편이다. 아마도 왕은 착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령총이라든지 교동을 본다면 왕자나 공주도 아마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황남대총 북분의 예로 본다면 왕비도 착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 일족 중에서 왕과 매우 친연성이 강한 자들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금관의 주인공은 왕뿐 아니라 왕과 가까운 왕족이었다. 그렇다면 왜 4, 5세기 고문 속에서 금관이 등장한 것일까? 경주의 계림, 신라 김씨 왕족의 시조인 김할지가 탄생한 곳이다. 삼국사기에는 김할지 탄생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해놓고 있는데 나뭇가지에 금괴가 걸려있고 흰 닭이 그 아래서 울고 있었다. 금괴를 열어보니 남자아이가 나왔고 금괴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김씨로 했다. 김할지 탄생 신화는 김할지를 비롯한 김씨 왕족이 금을 바탕으로 한 세력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금관이 등장하는 4세기 말은 신라의 김씨 세습왕조를 열어가던 내무랑 때였다. 내무랑 이전의 신라에서는 박석김 세성시에서 왕이 번갈아 나왔다. 내무랑 때 이르러서야 김씨 왕족의 세습 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왕의 칭호도 바꾸는데 이전까지는 이사금을 쓰다가 4세기 내무랑 때 이르러 마립간이란 칭호를 쓰게 된 것이다. 4세기 중엽 이전까지 신라의 왕홀은 이사금이었습니다. 이사금이라고 하는 이사는 이빨을, 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자의 칭호가 이사금 연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17대 내물왕대에 와가지고 왕호가 마립간으로 바뀌게 되는데 마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 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족장을 의미하는데 마립간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간중의 간으로서 경주뿐만이 아니고 지방 세력을 대표해서 아우른 존재,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존재란 뜻입니다. 4세기에 신라의 강력한 지배자로 등장한 김씨 왕족은 화려한 금관을 만들어 거대한 무덤 속에 넣었다. 금관은 바로 마립간 시대 김씨 왕족의 표상이었던 것이다. 경주는 왕릉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주 시내에만도 이렇게 큰 무덤이 무려 155기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발굴된 무덤은 불과 몇 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 발굴된 무덤에서 대부분 금관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학계에서는 이 나머지 무덤에도 금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4세기에서부터 6세기 초까지 150년 동안 이 만들어진 무덤이 150여 기나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금관이 더 나올 것으로 봐서 이 금관은 왕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왕족까지 사용했을 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과 왕족이 죽은 뒤에 무엇 때문에 이 금관을 만들어서 무덤 속에 넣어 주었을까요? 자, 이 금관을 좀 자세히 보시죠. 이 금관은 디자인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관에는 테두리가 있고 이 테두리에 무언가를 높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금장식과 옥도를 달아놓았습니다. 신라 금관은 이렇게 모두 정형화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충남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김병모 총장. 그 관엔 이 날개 장식이 휘청휘청하죠. 네. 그는 오랫동안 신라 금관의 구조와 그 상징성에 대해 연구해왔다. 1925년에 금관청 금관이 발견됐습니다. 그때에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우선 일본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지구상에서 그런 게 한 번도 발견된 적도 없고,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모양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보고서를 한 거진 10몇 년 동안 내질 못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추측하는 것은 이 뒤에 달려있는 이 사슴뿔 모양의 이 녹각, 이걸 보고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모당들 중에서 모자에다가 녹각을 붙이는 그런 민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베리아 샤만의 모자하고 연결된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관찰입니다. 금관의 관 테두리 위로 솟아있는 장식은 사슴뿔을 상징한 것이다. 그렇다면 금관에 왜 사슴뿔을 표현한 것일까?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현장. 북방민족의 다양한 유물이 초청 전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카자흐스탄의 이식에서 발굴된 황금인간. 발에서 머리끝까지 온통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다. 황금인간은 신라 무덤의 주인공처럼 금으로 만든 칼과 허리띠를 찼다. 그리고 곡갈형의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는 사냥과 사슴, 새 등의 동물이 보인다. 시베리아 남부에서 발견된 사르마트 금관. 우리는 여기서 신라 금관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금관의 테두리 위로 사슴, 그리고 잎과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서 있는 것이다. 사르마트 금관의 추상화된 표현, 그것이 바로 신라 금관인 것이다. 금관의 가운데 세움 장식은 나뭇가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달린 비취옥과 금장식은 바로 나무 열매와 나뭇잎이었다. 결국 금관은 사슴과 나무의 상징적 표현이었다. 왜 금관엔 사슴과 나무를 표현한 것일까? 고대 북방민족들에게 사슴과 나무는 신성한 존재였다.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자라는 나무는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 즉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 믿었다. 또한 사슴을 비롯한 동물은 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믿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고대 샤먼의 복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인간과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군림했던 샤먼. 이들은 대개 머리 위에 사슴뿔 모양의 관을 쓰고 있다. 이 샤먼은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그런 그 매개자로서의 종교적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샤먼이 인간들의 그런 이야기를 신에게 전달하고 신의 의지를 받아올 때에는 어떤 샤먼 혼자의 힘만이라기보다는 보호자라든지 수호자로서의 어떤 또 다른 매개가 필요한데요. 그때 그러한 매개로서 많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러한 동물들입니다.
동물에 대한 신앙은 고대 스키타의 영역이었던 흑해 연안에서 흉노족의 몽골 초원,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 신라까지 동서로 길게 이어진 초원의 길을 따라 널리 공유됐던 믿음이었다. 금관에 나타난 또 하나의 상징은 새다. 서봉청 금관에는 3마리의 새가 표현돼 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모자를 쓴 사람,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종족이 처음에 태어날 때, 발생할 때, 그들의 아주 제일 오래된 조상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나무 밑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다가 하늘의 정령을 가지고 온 새가 그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나무 꼭대기에 탁 앉았다 갈 때 그 밑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이 정령으로 잉태를 한다는 그런 시베리아 사람들의 민속 신앙입니다. 중요한 지도자의 탄생에 새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믿음은 신라도 마찬가지였다. 박혁거새나 기말지 탄생 신화에는 모두 새가 등장한다. 위대한 지도자가 새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새는 장례와도 연관이 있다. 삼국지 변진조에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날아가도록 큰 새의 깃털로 장례를 지낸다고 돼 있다. 나무, 새, 이것은 그 어느 시족의 그 조상이 태어날 때의 생명을 그런 과정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살다가 이 세상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시면 이것을 통해서 다시 정령이 하늘로 돌아가시게 하느라고 높은 사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다리 위에 새가 앉아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새가 1마리짜리도 있고 3마리짜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새가 정령을 이제 육신은 남아 있지만 정령만 고향인 하늘로 데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신라인들에게 새는 하늘과 인간 세상을 연결하는 신령스런 매개체였다. 따라서 금관의 새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태어날 때처럼 금관의 주인공이 새의 인도를 받아 다시 하늘로 돌아가길 기원했던 것이다. 이곳은 경주 계림입니다. 신라 김씨 왕족의 조상인 기말지가 탄생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기말지 탄생 신화에서도 새와 나무로 표현된 금관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조선 중기의 문인 화가인 창강 조속이 그린 계림 고사도입니다. 계림에서 닭 울음소리가 나서 그곳을 찾아갔더니 나무 위에 금빛 찬란한 괴짝이 걸려 있었고 그 괴짝 안에서 기말지가 나왔다. 우리는 여기서 금관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기말지는 닭, 즉 새와 나무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왔고 금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와 나무로 표현된 금관은 기말지 탄생 신화의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관의 주인공인 김씨 왕족은 자신들이 새와 나무를 통해서 내려온 하늘의 자손, 즉 천손임을 강조하고 있고 죽은 후에도 이 새들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금관을 얼굴에 씌워주었던 것입니다. 금관이 장례용품이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왕들은 무엇을 썼을까요? 금관과 함께 출토된 유물 가운데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고깔형의 모자와 새날개 모양의 장식이 보인다. 그러나 이 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손 한 뼘 높이에 폭도 6cm 내외로 지나치게 좁다.
과연 이걸 실제로 쓸 수 있었을까? 신라왕이 평소에 어떤 모자를 썼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관모를 연구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의 강순재 교수를 찾았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구려 무용총 벽화를 보면 사냥하는 고구려인들이 보이는데 모두 신라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고깔형의 모자다. 그러나 그 모습은 머리 위에 살짝 얹어놓는 형태였고 모자에는 하나같이 새 깃을 달았다. 중국의 기록엔 고구려인들이 머리에 절풍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깔과 같다고 돼 있다. 삼각형의 관모에다가 무엇인가를 꽂은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재료에 있어서는 삼국에서 조금씩 다르거나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본다면 삼국의 공통적인 관모가 삼각형의 고깔 모양의 관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금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랫부분이 곡선으로 돼 있어 정수리의 굴곡을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또 바닥에는 돌아가면서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끈을 연결해서 턱에 고정시켰던 것은 아닐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머리에 쓴 모습을 복원해 봤는데 금제 관모와 정수리의 곡선이 일치했고 구멍에 끈을 연결하면 턱 밑에 고정시킬 수 있었다. 새가 날개를 활짝 편 모양의 장식, 무용총 벽화의 새 깃털을 연상케 한다. 장식의 아랫부분을 살펴봐도 어딘가에 끼울 수 있게 끝이 뾰족하게 돼 있다. 그리고 금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부분에 금판을 덧댄 부분이 있다. 무언가를 끼울 수 있게 공간이 비어 있다. 그렇다면 금모자에 새날개 모양의 장식을 끼워서 썼던 것은 아닐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해 본 결과 모자 앞부분의 접합 부분과 새날개 모양의 끼움 장치가 꼭 맞았다. 왕은 순금으로 된 고깔형의 모자를 쓰고 새날개 장식을 달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본 모델은 이제 삼각형의 고깔형 관모,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죠. 그리고 신라 시대에 오면은 이제 재료상의 변화로, 그래서 이제 금속 재료 변화한 고깔형의 모자. 여기에 이제 장식조차도 이제 자연조우에서부터 이제 이것이 변화해서 금속재에 보다 더 대형화된 아주 잘생긴 조익형 관모 장식으로 이렇게 변화한 것이니까 기본적인 형상에서는 똑같고 어떤 재질의 변화라든가 수식의 어떤 그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순금으로 만든 고깔 모자와 새날개 장식은 과연 왕만 썼던 것일까? 백제왕도 역시 순금으로 된 모자 장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백제 문영왕릉에서 발견된 순금제 장식. 이것은 왕의 모자 장식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꽃 모양을 띠고 있다. 구당서의 기록에는 백제에서 왕은 금꽃, 신하는 은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쓴다고 돼 있어 재질로서 신분을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때 사람들이 꽃갈 모양의 모자를 썼다는 것은 뭐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록에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 비단으로 만든 모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왕은 아마 좀 더 특별한 의미로 금으로 만든 모자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라의 왕은 지배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순금으로 만든 고깔 모양의 모자를 썼던 것이다. 자, 이것은 1973년에 발굴된 황남대총 남분의 발굴 조사 보고서인데 이 무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 및 물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무덤의 구조를 보면은 이 시신을 안치하는 주곽 그리고 부장품을 넣는 이 부곽이 있고 또 그 위로 이 커다란 나무곽을 방처럼 만들어서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쌓고 다시 흙을 덮어서 커다란 봉분을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에 필요했던 그 돌의 양이 15톤 덤프트럭으로 140대분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이 봉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 흙의 물량이 15톤 덤프트럭으로 2,648대 분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원이 약 37,000명, 하루에 300명씩 작업한 것으로 계산을 해도 전체 기간이 121일, 약 넉 달 정도가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죠. 이 무덤 안에 들어간 이 유물의 양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 금으로 만든 장신구류, 그리고 무기류, 또 농기구와 토기류 등 모두 23,000여 점에 달합니다. 이 무덤에 들어갈 유물을 만드는 것도 이 봉분을 조성한 것 이상의 인원과 물량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덤 하나 만드는 일이 아마도 국가적인 대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무덤이 경주에서만 만들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거대한 무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는 금관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금동관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금동관은 구리에 금도금을 한 것으로서 이 재질 면에서는 금관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지만 그 모양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금동관 역시 지배자의 상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동관이 경주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걸까요?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나지막한 구릉 위에 수천여 개의 무덤이 모여 있다. 이 가운데 경주의 무덤에 버금가는 거대한 무덤들도 보이는데 이것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지배자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금동관이 하나 출토됐다. 신라 금관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금동관과 함께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새날개 모양의 관식, 은으로 된 허리띠, 금동으로 만든 신발, 그리고 지배자의 상징인 환두대도 등 경주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경주와 지방, 특히 지방이라고 했을 때는 대구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안동 지역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쪽은. 그렇지만 그쪽에서 보면은 순금제 관이 경주에서 나온다 했을 때 똑같은 모양의 비록 재질이 다른 금동관이 다른 지방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가 있다면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재질적으로 금동이라든지 은으로 만든 것이 지방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경주에서 동일한 그 공인 집단에 의해 가지고 규범화된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방에 하나씩 나눠준 것이 아닌가. 경주에서는 왜 지방에 금동관을 나눠준 것일까? 이곳 임당은 당시 경주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삼국사기에는 임당에는 일찍이 압독국이라는 독립국이 있었는데 일성왕 때 신라가 압독국을 평정했다고 기록돼 있다. 4세기 중엽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산의 압독 또는 암양 세력은 완전한 독자 세력이었는데 이 이후에는 경주 세력에게 포섭이 됩니다. 포섭이 되는데 완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기반을 해체당한 상태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의 부분은 자립적인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독자적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다른 정치 세력과 교섭을 한다거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외교권, 군사권은 경주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행사해야만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독립 세력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덤의 내부 구조를 그대로 복원해서 전시해놓고 있는 임당 고분 전시관. 내부를 살펴보면 무덤의 주인공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무덤은 주인공이 묻힌 주곽과 유물을 부장한 부곽이 따로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사람의 두개골을 비롯해 여러 구의 인골이 발견됐다. 주곽에서는 무덤의 주인공 외에 여자의 인골 2구가 발견됐다. 그리고 유물을 넣어두는 부곽에서는 성인 남자의 인골 2구가 발견됐다. 그것은 순장의 흔적이었다. 이런 무덤이 우리가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계급에 따라서 무덤의 크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커다란 고분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작은 무덤을 만든 사람들, 아주 작은 무덤을 만든 사람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커다란 무덤을 만든 사람들의 무덤 속에만 그때만 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순장할 수 있었던 강력한 권력. 금동관의 주인공은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동관은 경산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경주 일대에만 세력을 가지고 있던 신라가 4세기경부터 영토를 확장하면서 새로이 편입한 곳이다. 금동관을 지급했던 시기는 신라 영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력한 그 수장청, 지배 세력을 이용해서 지방 지배를 해나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흔히 간접 지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접 지배하던 그런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했던 것이 바로 금동관의 지급이었다 하겠습니다. 금동관은 신라가 지역의 독립 세력들을 자국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여전히 그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자들에게 종속관계를 다짐하기 위해 하사했던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김씨 왕족은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순금으로 만든 금관을 무덤 속에 넣었던 것이다. 금관과 금동관은 6세기 중엽에 접어들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 시기에 갑자기 금관과 금동관이 사라지게 된 걸까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6세기 중엽 진흥왕 때 신라의 영역을 표시한 그런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라가 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이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그런 때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금관과 금동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신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삼국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신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기 503년 지증마립간 4년조에 보면은
상호 신라 국왕. 신하가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왕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등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중왕 6년조에 보면은 왕 친정 주군현, 왕이 전 지역에 주군현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보다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지방관을 파견해서 신라의 전 지역을 왕의 직접적인 통치권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지방과의 종속관계를 다짐하던 금관과 금동관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금관은 신라가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던 때 바로 이 특정한 시기에만 있었던 정치적, 종교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김씨 왕족이 자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려한 금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가 내세까지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주군이들의 얼굴에 이 금관을 씌워주었던 것입니다.